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 일론 머스크에게 날아든 트윗이 테슬라 커뮤니티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이 서울시 대중교통에 테슬라의 FSD를 벤치마킹한 AI 시스템을 설계 중이니 운영 팁을 공유해달라는 내용으로 자율주행 기술의 글로벌 협력을 제안하고 있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트윗을 두고 해외 커뮤니티에서는 이 기술의 공유 기회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독자 개발의 어려움을 지적하는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이런 논의가 테슬라 모빌리티 미래에 미칠 잠재적인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벤치마킹이라는 표현이 독자적인 시스템 개발을 위한 이 전문가의 조언을 요청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테슬라 FSD 솔루션의 실제 도입을 위한 기반 마련인지, 이 두 가지 가능성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럼 출발할게요. 간단한 테슬라 뉴스부터 확인해 본다면, 테슬라가 최근 출시한 사이버트럭의 듀얼 모터 사륜구동 모델의 가격이 2월 28일 기점으로 인상됨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 59,990달러에 출시되어서 이 파격적인 가격 때문에 큰 기대를 모았지만, 일론 머스크는 출시 직후 이 가격은 단 10일 동안만 유지될 것이라고 했고, 현재 테슬라 홈페이지 디자인의 상단에는 이 기한을 알리는 배너가 공식적으로 게시된 상태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 테슬라 커뮤니티와 고객들 사이에서는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많은 팬들은 테슬라가 처음 마케팅 메일을 보낼 당시 59,990달러라는 가격이 한시적 혜택이라는 점을 전혀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 또 판매량에 따라 며칠 만에 가격을 올리거나 내리는 방식이 고객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테슬라의 가격 조정은 수요 테스트라고 생각하고, 테슬라는 이 모델에 대한 시장의 반응을 보고 인상폭을 결정하려고 했고, 현재 업계에서는 5,000달러에서 최대 10,000달러 정도의 인상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이버트럭의 상위 트림인 프리미엄 올휠 W와 어느 정도 간격을 맞출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조치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테슬라가 이렇게 가격을 조정하고 있는 것은 지난 몇 년간 사이버트럭의 판매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저가 모델을 투입하면서 수요를 다시 끌어모으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이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 과정에서 브랜드의 신뢰도가 깎이는 것은 당연하고, 이 역시 테슬라가 감당해야 할 리스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테슬라는 이전에도 수시로 가격을 조정해왔지만, 이번처럼 10일 만에 가격이 변동될 거다라는 구체적인 기한을 두고 소비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없었던 것 같고요. 기업의 수익성을 생각하면 영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지지해온 이 소비자에게는 상당한 피로도를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과연 2월 28일 이후 사이버트럭의 가격이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될지, 또 가격이 인상된 후 그 수요는 어떻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에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추가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사이버트럭의 첫 인동 당시 하드웨어 상으로는 이미 이 기능이 설치되어 있었지만, 이 소프트웨어 상으로는 비활성화된 상태였고, 테슬라는 최근 무선 업데이트인 OTA 서비스를 이용해 이 서비스를 정식 가동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미 2021년부터 모델 S와 모델 X에는 이 기술이 들어가 있었고요. 앞좌석 헤드레스트에 내장된 마이크가 실내로 유입되는 저주파 노면 소음을 감지해서 이 스피커를 이용해 그 소음에 반대 파형을 내 이 소음을 상쇄하는 방식인데, 모델 S와 모델 X는 6개의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지만 사이버트럭은 4개의 마이크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버트럭은 거대한 타이어와 이 특유의 바디 구조 때문에 소음 패턴이 일반 자동차와는 다르고, 어쩌면 테슬라가 하드웨어를 넣어두고도 이제야 활성화하는 이유는 이 독특한 구조에서 발생하는 이 소음을 완벽하게 잡아내기 위한 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꼭 확인해야 될 것은, 이번에 활성화된 ANC 기능은 이 프리미엄 올휠 드라이브와 사이버 비스트 트림에만 적용된다고 하고, 지난주에 출시가 되었던 59,990달러의 듀얼 모터 올휠 드라이브 모델에는 이 기능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하나로 상위 모델과 하위 모델의 차이를 확실하게 나누고 있는 셈이고요. 상위 모델 구매자들에게는 기다림 보람이 있는 프리미엄의 혜택을, 하위 모델의 구매자들에게는 가성비라는 명분을 주고 있는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사이버트럭의 저가형 올휠 드라이브 모델이 나오면서 이 상위 트림을 가지고 있는 소유주들에게는
이 아쉽다라는 표현이 많았던 것 같은데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이런 소유주들의 불만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왜 상위 트림과 하위 트림의 차이가 나는지가 이런 소프트웨어로 점점 더 나뉘어질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자, 다음 소식은 LG 에너지 솔루션이 미국 미시간주 랜싱 공장을 테슬라 전용 ESS용 LFP 배터리의 생산기지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이 공장은 연간 50기가와트시라는 북미 최대 수준의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고 테슬라의 요구에 맞춰서 기존의 파우치형이 아닌 형 LFP 배터리를 주력으로 생산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테슬라와 LG 에너지 솔루션 사이의 긴밀한 협력은 구체적인 숫자로 나오고 있고 이 계약의 규모는 약 5조 9,442억 원 정도 되며 대규모의 공급 계약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027년 8월부터 2030년 7월까지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중장기 성장세를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되며 업계에서는 2027년 하반기에 본격적인 가동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테슬라는 공급망의 다변화를 꾀할 수 있고 테슬라는 메가팩용 각형 LFP 배터리를 중국의 CATL에 전적으로 의존해왔지만 미국 현지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각형 LFP 배터리를 생산하게 되면서 테슬라는 이 북미 내륙 안에서 공급의 기반을 강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물류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고 또 테슬라가 추진하는 이 북미 에너지 생태계의 안전성을 확실히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미시간 랜싱 공장에서 생산될 LG의 미국산 LFP 각형 배터리는 테슬라에 공급되면서 생산 효율을 더 극대화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은 이제 차량의 보조 역할을 넘어서고 있고 이 미국 현지 배터리 조달이라는 내년 하반기부터 과연 테슬라의 수익에도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시 자율주행 이야기로 돌아가면요. 이 대중교통을 논의할 때 가장 먼저 제거해야 될 것은 대형 버스라는 전통적인 개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테슬라의 비전은 매우 명확한데요. 대형 버스 한 대가 아닌 효율적인 20인승 로보밴과 개인화된 이동을 위한 사이버캡의 조합으로 유연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제안에서 나오고 있는 벤치마킹은 바로 테슬라의 비전 시스템의 원리를 참고해 독자적인 자율주행 셔틀을 개발하는 이야기라고 들릴 수도 있고 이런 방법은 상당히 도전적일 수 있는데 테슬라는 이미 수억 킬로미터의 실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신경망을 최적화하고 있는데 팁을 공유하는 정도로 이 격차를 좁히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관련된 R&D 비용도 수조 원의 규모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 개발의 난이도도 상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다른 방법은 서울시에서 테슬라의 FSD를 사용해 대중교통에 사용하는 방법인데 서울시의 전기 저상버스 한 대의 가격이 약 5억 원 수준이었기 때문에 이 대형 버스 한 대 예산으로 사이버캡 약 11대 정도를 도입할 수 있고 또 테슬라에서 준비하고 있는 로보밴도 배치된다면 서울에 있는 많은 교통을 무인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출근 시간에 많은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대형 버스 한 대를 없애고 그 자리에 사이버캡이나 이 로보밴을 넣게 된다면 이 도로는 훨씬 더 복잡해질 수 있고요. 현재 2인승으로 디자인되어 있는 사이버캡이라던가 20인승으로 되어 있는 로보밴이라고 해도 버스 한 대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차량이 필요하고 기존 버스 한 대가 차지하던 도로 면적보다 최소 3배에서 5배 이상의 공간이 더 필요하게 되기 때문에 버스를 1대1로 대체하는 방식은 출퇴근길에서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이 아닌 낮 시간대에 사이버캡이 운영하게 된다면 비어있는 버스를 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인건비라고 생각하고요. 이 로보밴과 사이버캡이 24시간 쉬지 않고 움직인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또 내연기관 버스에 들어가는 연료비보다 이 전기차가 훨씬 더 저렴하고 FSD의 사고율이 인간보다 10배 낮다라는 데이터까지 생각한다면 실질적으로 버스 요금을 더 아낄 수 있다라는 생각도 해볼 수 있게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술적 타당성과 경제적 실익이 있다고 해도 사람의 문제 때문에 자율주행이 허가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현재 모델 S와 모델 X가 FSD가 허가가 나 있는 상황이지만 모델 Y와 모델 3는 현재 FSD의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이고 이런 상황에서 사이버캡과 로보밴을 이용한 이 자율주행이 시작되려면 이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의 소재가 누구에게 있는지 이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며 이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제조사에 대한 책임과 보험료 산정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사이버캡이나 로보밴 같은 무인 택시나 무인 버스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 가장 큰 사회적 갈등의 요소는 일자리가 될 것 같고요. 이 역시 굉장히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질문하는 이 트윗 한 장으로 시작된 논의는 앞으로 정치를 넘어서 미래의 산업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진화할 수 있고 이 테슬라의 로보밴과 사이버캡은 이 수천억 원의 인프라 비용을 아끼고 또 무인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공공요금의 인하를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대중교통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 궁금하게 됩니다. 자, 과연 일론 머스크는 이 트윗에 어떤 답을 하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또 최근 삼성과 LG에 이어서 점점 테슬라의 관계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정치권에서 자율주행에 관련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지 같이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